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세계사의 수많은 전쟁의 역사들을 보면 뭔가 그 전쟁을 다양한 대의 명분으로 포장은 하고 있지만 그 실상의 진짜 원인을 들여다보면 돈 문제, 특히 세금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도 대표적으로 세금이 촉발한 전쟁인데,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세계사 속에 숨겨진 세금 문제, 세금 이야기들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조기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지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최첨단 IT 산업으로 가는 것과는 정반대로 미래의 산업은 농업이라고 생각하고 농촌으로 가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나는 돼지 농장으로 출근한다라는 제목의 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전쟁에서도 그랬듯이 세금 문제는 전쟁의 중요한 원인이자 또 결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대 이후에 세금 때문에 촉발된 가장 큰 전쟁은 미국의 독립전쟁이 꼽히는데요.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미국의 건국과 세금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독립전쟁이 세금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게 정설이에요. 뭐 자유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미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뭐 독립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예. 그 다 파헤쳐 보면 결국엔 돈 문제였습니다. 세금 문제. 사실 뭐 인생사 많은 부분이 그렇죠. 어떻게 벌어진 거예요?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 독립을 선언한 것이 1776년 7월 4일 예. 그날이었는데, 그러면 이 독립 선언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같은 계기가 뭐였냐? 예. 가 뭐냐면 1755년에 일어났던 프렌치 인디안 전쟁이라는 전쟁이었어요. 미국 본토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예.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대서양 연안에는 13개의 영국 식민지들이 있고, 그리고 북쪽에는 지금 캐나다에는 그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퀘벡, 몬트리올 이쪽은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예. 겨울엔 굉장히 추워요. 거기가 거의 북극 근처니까요. 그래서 프랑스 식민지 주민들이 위위 이거 너무 못 살겠다, 추워가지고 우리 위위 좀 따뜻한 데로 내려가자 해가지고 미국과 캐나다 국경지대 보면 이제 5대호라고 있지 않습니까? 2대호가 아니라 예. 5대호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퐁당 들어갈 정도의 거대한 호수, 네. 그거를 저번에 말씀드린 같이 지나가지고 오하이오 밸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영국 세력과 충돌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영국이 이겼어요. 영국이 이기고, 당시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프랑스령 식민지인들은 저 남쪽 루이지아나로 쫓겨가가지고 이제 케이준 음식이 만들어졌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막상 영국이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겼지만. 뚜뚜뚜뚜뚜뚜. 야, 이거 잔고가 빈다고 우리 어떻게 됐냐? 전쟁을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 돈이 있는 게 이상하죠. 그래? 어디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 돈 메꿀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우리 영국 본토에서 한번 걷어보시죠. 영국 본토에서 우리가 세금을 걷으면 유권자들이 우리한테 표를 주겠나? 그럼 어떡하죠? 그 만만한, 지금 아직은 미국이 안 됐지만 저 신대륙에 있는 우리 식민지 주민들한테 세금 한번 걷어보는 것이 어떨까? 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것이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신대륙에 있는 영국 식민지 주민들은 세금을 안 냈어요. 오호.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조세 피난처가 미국이다.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영국이 이 대영 제국 당시에 전 지구상에 수많은 식민지들을 건설했는데, 뭐 나중에 얘기지만 홍콩, 싱가포르, 특히 인도 등등등, 유일하게 미국에서만은 세금을 안 걷었어요. 여러 식민지 중에서.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동인도 회사를 통해 가지고 거의 골수까지 다 빨아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만큼은 그 미국으로 건너간 우리 뭐 신대륙 주민 여러분들 세금 안 내도 돼요. 여기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세금 낼 거가 없다. 거기는 황무지라고 본 모양이에요. 금을 발견한 것은 그 1849년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49ers라고 하는 게 49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금이 발견됐다고 하는 건데, 예.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땅 황무지. 예. 그리고 영국 그 본토에서 야, 저 말도 안 되는 저 불황아와 저거 저
문제아들 어떻게 보낼 데가 없냐? 저기 여러분들 영국 본토에서 이렇게 사고 치지 마시고 지금 저기 바다 건너 대서양에 새로운 지금 뭐 우리 보금자리가 마련돼 있는데 가시겠습니까? 아 내가 거기 왜 가요? 여기가 식구들 여기 다 있는데 아 인센티브가 있지요. 가셔서 사업하셔도 세금 안 내셔도 됩니다. 아 진짜요? 아하 세금 안 내셔도 되니까 그냥 배 타고 대서양 건너가십시오. 예. 라고 해서 면세 조건으로 사람들을 다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신대륙으로 보냈다. 그래가지고 최초의 조사에 피난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인 이후에 돈이 모자란 영국 정부가 아 이거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지금까지 면세를 해줬던 이제 신대륙에 있는 주민들한테 세금 좀 뜯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걷어보자. 예. 괜찮을까? 아니 원래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뭐 의무 조항인데요. 그래? 그래 한번 세금을 걷어보자. 어디다 세금 걷을까요? 짜잘한 거. 큰 거 말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큰 세금을 내나? 이런 인식이 없이 아주 생활에 짜잘한 거부터 세금을 걷자.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세금을 걷어요. 설탕세. 저기 잠깐만요. 커피에 지금 설탕 넣으셨죠? 설탕세 내십시오. 가장 황당했던 게 뭐냐면 인지세라는 세금이었는데 말 그대로 종이에 부과하는 세예요. 예. 신문, 편지. 저기 잠깐만요. 연애 편지 쓰셨죠? 종이죠. 예. 세금 내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유언장. 잠깐만요. 유언장 그거 종이죠. 종이죠. 세금 내십시오. 여기에 격분을 한 거죠. 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지금. 세금 거둘 데가 없어서 유언장에까지 세금 걷냐. 그러다가 영국 정부가 이렇게 짜잘하게 그 세금 거두니까 별 티가 안 난다. 좀 확실하게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지금 미국 같은 식민지인들도 우리 영국인들과 같이 티, 홍차에 지금 많이 중독돼가지고 많이 수입해서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들은 홍차를 어떻게 해서 지금 먹고 있나? 밀수하는데요? 밀수? 뭐 우리가 지금까지 관용적으로 뭐 관례적으로 봐줬지 않습니까? 뭐 어차피 세금 안 걷기 때문에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홍차가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안 거치고 미신대륙으로 건너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야, 저기다가 세금 걷자.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요. 어차피 밀수는 불법 아니야. 발표를 해요. 자, 그 신대륙 주민 여러분들 지금 티, 홍차 많이 드시고 계시죠? 불법으로 여러분들은 준법 시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마시는 그 홍차는 다 세금을 내셔야 되고 그리고 수입도 밀수를 여러분들이 뭐 스미스, 찰스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창구도 단일화합니다. 우리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수출하는 홍차만 드세요. 알겠죠? 여기에 격분을 해요. 또다시. 그래가지고 1753년 보스턴에서 일련의 그 청년들이 뭘 하냐면 야! 저기 항구에 지금 영국 동인도 회사에서 싣고 온 차를 싣고 있는 그 배가 있다. 가서 우리가 점령을 하자. 그래서 인디언 복장을 하고 약간 교란을 하기 위해 가지고 배 위에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이 동인도 회사가 싣고 온 그 홍차를 다 바다에 갖다 버려. 풍덩풍덩. 예, 하하. 이것이 그 역사상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거든요. 싫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 본국이. 그렇죠. 세금 걷지 마라 이거죠. 예. 영국 정부는 저것들이 보스턴항 폐쇄하라. 그리고 지금 그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차 박스 예. 바다에 빠뜨린 친구들 그놈들 다 영국으로 본국으로 송환해가지고 재판할 테니까 예. 다 잡아들이고 빠뜨린 게 얼마라고 다 돈 이거 다 배상할 때까지 한국 폐쇄 너희들 이제 무역 못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 신대륙 주민들이 네. 다 모여봐. 그래가지고 1774년도에 네. 12개의 주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그건 주가 아니죠. 이제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 무력으로서라도 맞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가능할까? 어차피 너무 멀잖아 영국이. 본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닐 거야. 우리 12개 주가 힘만 모으면은 네. 우리가 영국을 무찌를 수가 있어.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가운데 1775년에 예. 처음으로 신대륙 민병대와
그 신대륙에 와 있던 영국 정부군 간에 빵 무력 충돌이 일어나요. 어허.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전쟁이다. 음.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싸우다가 죽자 해서 시작한 것이 미 독립전쟁의 시작이고 그 다음 해 1776년에 공식적으로 우리 미 합중국은 전 세계 독립국이 성립됐다는 것을 선포한다. 라는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하고 비슷했네요. 독립선언도 하고. 그렇죠. 네. 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은 미국 독립도 세금 문제 때문에 시작됐다. 그게 제일 사실 뭐 돈 문제만 아니면 뭐 사람들 부딪힐 일 많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네. 그 한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하는 거에 여러 가지 그 요소가 있는데 세금 예. 문제 때문에 그런 그 일이 일어난 것도 상당히 많아요. 음.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 왕조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당 제국 등등등등 뭐 농민 반란 때문에 이 나라가 왕조가 망했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는데 왕조가 망한 계기가 된 것은 거의 대부분 세금 때문이에요. 그랬겠죠. 외적의 침입 아니면 내부의 반란 내지는 저항이었을 텐데. 참 웃기는 게 뭐냐면 만리장성 있잖아요. 만리장성이 그 뭐라고 할까 화남 지방에 있는 한족들이 화북 지방에 있는 유목 민족들을 막기 위해 가지고 예. 그런 목적으로 친 방어벽이잖아요. 근데 한 번도 이 만리장성은 유목 민족을 막는 데 쓰여본 적이 없어요. 왜냐? 처음으로 이 만리장성을 건설한 것이 이제 진시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 이제 진나라의 목념 장군이라는 장군을 통해서 이제 건설했는데 왜 만들었냐?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예. 근데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가 망한 것은 흉노족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지 아들 때문에 망했거든요. 자체의 붕괴.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민족이 쳐들어왔던 그 이제 청나라의 만주족이죠. 누르하치와 홍타이지 등등등등. 예. 만리장성을 통과해서 내려오긴 내려왔어요. 그 명나라를 치기 위해 가지고. 예. 근데 공격을 해가지고 만리장성을 뚫은 것이 아니라 그 오삼계라는 명나라의 장군이 있었거든요. 예. 삼계탕이 아니라 오삼계가 뭐라고 할까 내부 적지를 하면서 문을 열어준 거예요. 당시 이제 그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자성의 농민난으로 나라가 박살이 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네. 이자성이 지금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점령을 한 다음에 정말 잘못된 오판을 한 게 뭐냐면은 약간 민심을 다독거리기 위해 가지고 백성들로부터 약탈을 해도 안 되고 남아있던 명나라 관리들도 내 편으로만 오면은 우리가 뭐 건드리지 않겠다. 원래 하던 대로 다 업무 보세요. 이래야 되는데 백성들 무차별하게 약탈을 하고 관리들 다 죽여버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자성이요. 그 난을 일으켰던. 만리장성 이렇게 보면은 맨 동쪽 끝이 이제 산해관이라고 예. 그 관문이 있어요. 이 만주 벌판에서 대륙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산해관을 통과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 이것만 문 딱 닫아버리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거를 담당하고 있던 장수가 오삼계 장군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 이자성이 난을 일으켰던 이자성이 명나라의 수도였던 베이징 자금성을 함락을 시키면서 오삼계의 애첩을 취해버린 거예요. 이 소식이 오삼계한테 들어간 거예요. 산해관을 지키고 있던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진원원이라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진원원님이 지금 이자성 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뭐야 나의 애인을 나의 사랑을 그러니까 그 소식이 예. 산해관 바깥에 있던 그 이 만주족 병사들한테도 들어간 거예요. 어이 오삼계 씨 소문 다 들었어. 뭐 지금 그 사랑을 빼앗겼다면서 문 열어. 내가 복수하는 거 도와줄게. 지금 이자성이라고 하면 이가 바닥바닥 깔리지? 도와줄 테니까 문 열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빨리 문 열어. 여기서 중국 역사상 최악의 결정을 내려요. 오삼계가. 산해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 약속 꼭 지켜. 내 복수하는 거 도와줘. 걱정하지 마. 복수는 꼭 도와줄게. 해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 만주족의 8기군이 산해관을 통과를 해가지고 자금성을 또다시 함락을 시켜버려요. 네. 이자성 복수를 해줘요. 죽이고. 예. 그리고 오삼계 때문에 무혈 입성을 해가지고 나름 청나라를 만들 수 있는 이 계기를 발판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예. 저 남쪽 지방 복건성에 뭐라고 할까
너 저 남쪽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왕해. 어차피 베이징이랑 저기 복건성 홍콩은 너무 머니까 뭐 같은 청나라지만 그냥 청나라 아닌 청나라 같은 청나라 하면서 거기서 지역 왕해. 해서 지역의 왕까지 시켜줘요. 고3계를. 약속 잘 지켰네요.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아니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그 이제 세금 때문에 이제 망한 왕조가 많다. 지금 이자성의 난도 솔직히 세금 때문에 시작된 그 난이었고 당나라가 중국 여러 왕조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거든요. 당나라의 수도 장안, 우리가 장안의 화재, 뭐 장안의 소문이라고 하는 장안도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막강한 당제국이 어떻게 망하게 됐는가? 당현종이라고 있었거든요. 당현종이 처음에 정치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 와이프, 이른바 며느리라고 하죠. 네. 며느리를 사랑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예. 그 당현종의 아들이 30명이 있었거든요. 공식적으로. 네. 26번째 아들이었던 이모. 이씨예요. 예. 이름이 뭐고. 예. 이모의 부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취했는데 어떻게 취하냐면 바로 데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신분 세탁을 했어요. 한번 절에 갔다 오라고. 비구니가 된 다음에 나오면은 이전 속세의 너의 그런 신분은 다 세탁이 됐다. 지금부터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새로운 여인이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절에 보냈군요. 그리고 아들 있잖아요. 예. 아들은 또 재혼을 시켜줘요. 네. 그 여인 이름이 양옥환이라는 인물인데 예. 양옥환이라는 인물을 자기의 이제 비로 데려오면서 예. 너무나 아름다운 비다 해서 귀비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예. 성이 양씨니까 양귀비죠. 그래서 현종이 양귀비한테 푹 빠져가지고 모든 정사를 다 포기를 해버려요. 이런 상황에서 이 안록산이라는 인물이 이거 나라를 저렇게 통치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현종을 물리치자. 특히 현종 옆에서 지금 이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저기 양귀비? 양귀비 저 여자를 없애야지 당나라를 살 수 있다. 그래서 와 난을 일으켜요. 안록산과 여러 그 세력들이 일으키는데 여기서 시작된 난이 뭐까지 이어지냐면은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당나라 정부에서도. 당시만 하더라도 소금은 전매였거든요. 당나라가. 예.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거. 당연히 이제 그 밀매업자들이 많겠죠. 소금 밀매업자들이. 소금 밀매업자들을 다 단속해라. 그리고 쟤네들이 부정으로 지금 축적하고 있는 그 재산들을 다 빼돌려가지고 저거 가지고 전쟁 비용을 하자. 해서 이 소금 밀수업자들을 다 급습을 해가지고 예. 재산을 다 몰수를 해버려요. 당나라 정부에서. 전쟁 작업이 필요하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 황소라고. 예. 이 황소가 아니라 황소라는 당시 산동반도에서 가장 큰 이 소금 밀매업을 운영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재산을 전 재산 다 뺏겨버린 거야. 야 이거 뭐냐 이거. 내가 이거 일생을 해서 어떻게 일본 재산인데 뺏어가냐. 우리 그냥 뺏길래? 아닙니다 황소 장군. 우리 싸워보자. 한번 싸워봅시다. 알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재산을 빼앗긴 소금 밀매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북쪽에는 황소, 네. 남쪽에는 왕선지. 난 또 밀매업자가 있었어요. 예. 둘 다 먹는 거죠. 선지와 황소.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 마지막으로 당나라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당나라를 멸망하게 했던 그 난이다. 황소의 난. 황소는 누구냐? 바로 소금 전매업자. 결국에는 소금에 관련된 세금 때문에 당나라가 멸망하게 됐다. 결국은 그럴 거예요. 사실 국민들이야 뭐 나라에서 가져가는 게 뭐 있나요? 다 세금이지. 우리 또 동학도 그것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고 이모군란도 뭐 다 그것 때문에 일어났다. 고부군수 조병갑 얘기도 하면 되겠네. 그렇죠. 백성들의 고혈을 빨기 시작해가지고. 다 그렇죠 뭐. 예. 세금? 나 이제 이게 이 얘기 안 해 하는 것도 결국은 출연료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돈을 내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또 세금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웠던 이야기 오늘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고 세금 출연료를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돼지 농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맛있는 생각부터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뭐 조용한 시골 풍경과 함께 돼지들 모습이 떠오르시기도 할 거고 또 시끄럽거나 가끔 지저분한 축사의 모습이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누구에게나 그러나 익숙하고 떠오르는 뭔가의 그림이 있는 이 축산업 또 IT 기술을 접목하면 또 새로운 산업이 됩니다. 오늘 좋은 책 함께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평생을 금융권에 있다가 돼지 농장 사업을 시작하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책에서 축산 산업의 오늘과 내일을 또 함께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죠. 중앙일보 남국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돼지 농장을 하시는 분인데 금융권에서 오래 있었던 분인가 보네요. 저자의 양력이 좀 특이합니다. 예, 맞습니다. 양력을 보면 거의가 평생을 이제 창업하기 전까지 금융권에 계시던 분인데요. 이미 20대 때 금융 ICT 컨설팅 회사를 예. 코스닥에 상장을 시켰던 분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금융권에서 뛰세요. 뭐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하셔가지고 이제 글로벌 금융권에 계신 거죠. 90년대 내내 그러시다가 이제 2008년도에 국내 증권사로 이제 입사를 하시면서 한국으로 돌아오셨고 이제 한 2010년까지 한국 금융권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2008년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시점이잖아요. 마침 다 공교롭게 타이밍이 그때가 되다 보니까 이분은 그때 맡은 역할이 이제 구조조정을 맡았다고 해요. 금융회사의 구조조정. 예, 이제 이분이 오자마자 이제 임원으로 오셨으니까 그것도 이제 좀 구조조정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시고 또 이제 그때 금융위기로 침체를 맞으니까 이분이 조금 이제 이 일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시면서 네. 인생 2막을 준비를 하시는데 이 책은 이제 그 후의 얘기가 담긴 책입니다. 금융회사를 하다가 금융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예. 마음먹은 금융맨이 그렇죠. 40대에 딱 그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근데 다음 선택한 일이 축산업이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돼지 기르는 일. 예. 왜 축산업을 선택했을까요? 뭐 축산업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것 중에 금융과 특별한 연관도 없는 것 같은 그 네. 일이라서 이분이 책 머릿말에 그런 말을 하세요. 하도 그걸 물어보니까 금융권에 있던 후배들도 물어보고 촌에 가서도 물어보니까 왜 이 일을 시작했냐? 예, 그거에 대한 대답한다는 의미로 한번 이 책을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질문 좀 그만해 주세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막을 여실 때 일단 금융권은 당연히 떠나니까 배제가 됐고 IT 쪽도 좀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들 것 같다고 잘하는 분들 많아서 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 선정하듯이 창업 아이템을 고르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몇 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일단 안정적인 수요가 있고 경쟁자가 들어오기가 힘들면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수익을 벌 수 있는 산업. 안정적 수요가 있고 그러니까 굳이 이거 사세요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러나 경쟁자는 쉽게 들어올 수는 없고 예, 그러다 보면 꾸준한 수익 3번은 계속 생길 텐데 그렇죠. 그런 게 어디 있느냐가 문제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인터넷 쇼핑몰을 한다고 치면 예. 뭐 누구나 그냥 개설해가지고 오늘부터 장사를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경쟁자가 쉽게 들어오고 진입 장벽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등락도 크고. 근데 이분은 돼지고기라는 건 꾸준히 수요가 있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예. 또 이제 돼지 축사를 만든다는 게 뭐 마을 주민들의 반대도 있을 뿐더러 규모도 크잖아요. 그래서 진입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별로 예.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마치 종목을 선정하듯이 이제 딱 예. 고르신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수입산에 대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인데 수입산 돼지고기는 경쟁력이 없습니까? 이제 보통 쇠고기는 수입산 많이 먹잖아요. 예. 근데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선호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수입산은 냉동 안 하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냉장 돼지고기로 경쟁력이 있고 원래 중국산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경쟁하기가 힘든데 예. 중국은 세계적인 돼지고기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팔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분이 보실 땐 이 산업은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되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저도 어디선가 들은 얘기인데 세 가지 질문을 던져서 다 예스가 나와야 된다. 1번은 시장이 있느냐, 2번은 내가 할 수 있느냐, 3번은 내가 남보다 잘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인데 네. 이분이 선택하신 이 사업은 보니까 시장성도 있고 네. 본인도 할 수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네. 이 농장, 돼지 농장을 다른 경쟁자들보다 이분이 잘할 수 있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아무리 그래도 돼지를 키운다는 건 뭐 동물을 키우는 일이고 집에서 식물만 키워봐도 쉽지 않잖아요. 다 어려운 일인데 본인 일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이 이 산업을 이해한 방식이 재밌었던 게 돼지는 보통 모돈, 그러니까 엄마 돼지가 있고 예. 그 돼지가 낳은 자돈, 이제 자식 돼지가 있으면 자식 돼지가 이제 규격화될 정도에 크면 그 비육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를 반도체 산업으로 이해를 했는데, 돼지 기르는 일을.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모돈에서 자돈이 나오는 수치화가 되어 있고 자돈이 아. 비육돈이 되는 비율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하나의 그 사이에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 결국은 한 명의 엄마 돼지에서 네, 얼마나 많은 새끼를 다를 수 죽지 않고 잘 길러서 다시 어른 돼지가 되게 만드느냐의 게임이다. 그쵸. 근데 이게 반도체 산업에서 마치 웨이퍼를 잘라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 사이에 불량품이 나오는 걸 수율로 보잖아요. 이거는 수율 관리하는 것 같은 것이고, 예. 해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구조가 제조업에 가까워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금융 IT를 해봤던 내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예. 결론을 내립니다. 아, 수율. 그렇군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덴마크가 돼지고기 선진국인데 예, 어떤 분이 그래서 덴마크 돼지고기를 분석을 해봤더니 덴마크도 땅도 좁은 나라고 인건비도 비싼 나라인데 돼지라고 하는 게 사람 손 넣어서 땅에서 기르는 거니까 덴마크가 가격 경쟁력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덴마크 돼지고기가 우리나라 돼지고기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고 원가가 싸길래 물어봤더니 덴마크 돼지는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돼지인데 한 마리의 돼지가 평생 동안 낳아서 어른 돼지가 되는 확률이 매우 높대요. 네네. 우리나라보다. 그렇죠. 수율이 높은 거네요. 예, 결국. 그게 이제 수율이 높은 거고, 깨끗하고 병 덜 걸리고 그쵸. 그러니까. 그게 기술인 거고, 이제 정형화 돼서 그걸 PSY 수치라고도 돼 있고, 뭐 MSY 수치, 이게 마치 주식 투자할 때 뭐 예. 퍼 PBR 얘기하듯이 그런 수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만들듯이 예, 돼지를 기르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경쟁력이 좀 있을 것 같다. 예. 과학적으로 좀 접근해 보자. 그렇죠. 그래서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이분이 아무래도 그 임원도 하시고 금융권에도 맥이 다 있으시고 처음부터 인맥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세요. 네. 뭐 카길이라는 이제 유명한 이제 농산물 업체랑도 이제 협업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예. 시작과 동시에 위기가 시작돼요. 근데 이게 딱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이분이 보실 땐 이 산업이 경쟁력이 있는데 굉장히 좀 체계화가 안 돼 있으니까 예. 금방 바로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출자를 하십니다. 투자법인을 만들어서 지분 투자를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해 가지고 이제 수익을 얻는 방향을 생각을 하셨는데 처음에 수치를 보시고 너무 괜찮은 농장에서 투자를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제 좀 급하게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실사를 이제 좀 생략을 하시고 수치나 데이터가 좋으니까 그 농장을 하나 인수했는데 예, 지분 투자를 하신 거죠. 숫자만 보고 장부만 보고 인수했다. 그렇죠. 이제 급하게 이제 투자를 하신 건데 그러고 났더니 근데 그래도 이게 말은 원리는 반도체 같아도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막 폐사하고 수치도 하나도 안 맞고 해보니까 완전히 계속 출자를 계속해야 되는 밑빠진 독이 된 거예요. 반도체와 돼지의 차이죠. 돼지는 감정이 있죠. 그렇죠. 알고 보니까 생물이었던 점이 큰 네.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부도 위기를 가니까 아이고. 출자자들이 투자를 계속해 부도 위기를 가니까 그 농장장은 있으시지만 이분이 약간 비상대책위원장처럼 비상 경영 대표가 되십니다. 처음에는 본인 사업이 아니라 예. 투자를 해서 뒤에서 좀 배후 조정을 해보는 사업을 해보자 그랬군요. 그쵸. 직접 하시는 건 아무래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예 축사에서 출근을 하고 사는 생활을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금융맨처럼 축산업을 시작했다가 네.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됐나 보네요. 녹록치 않은 거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이분이 경영 개선에 뛰어드시는데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으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축산업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고기를 먹으니까 예. 키워서 먹으면 된다 생각하지만 그 수율을 맞추기 위한 투쟁이 시작되는데 구제역 같은 걸 막기 위해서 며칠 동안 아예 뭐 축사 밖으로 아무도 안 나가는 일도 겪으시고 예. 또 이제 정규 직원들이 굉장히 힘든 상태니까 이례적으로 다 정규직 채용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북돋우시는 작업도 하시고 사람 구하는 거 힘들죠. 예. 그리고 이제 재무적인 개선도 하시고 마치 부실 회사를 살리는 듯한 그런 과정을 거치시고요. 어느 정도 좀 경영을 정상화시키는데 이분이 산업적으로 봤을 때 저도 그렇지만 돼지고기 먹으면서 뭐 브랜드 따지고 먹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예. 마트에서 뭐 삼겹살 얼마 그냥 받아오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봤을 땐 이게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만들면 좋은데 그럼 결국은 제일 저렴하게 만드는 것만 팔릴 거고 우리는 가격만 보고 그냥 사니까. 그쵸. 내가 아무리 잘 키워놔도 뭐 우리께 인정 못 받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도축업자들이 여러 농장을 모아서 한 번에 도축을 해서 그냥 출하를 하니까 아, 어떤 돼지인지 구별 안 하는구나. 그쵸. 파는 사람도 누가 먹는지 모르고 먹는 저도 이게 어느 농장에서 온 건지 뭐 별로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럼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가격 경쟁만 남게 되고 네. 염가 경쟁을 하게 되고 이게 사업적으로 이윤을 많이 남기기가 어렵게 된다. 근데 이게 실제로 돼지들이 딱 규격돈이라 그래서 예. 6개월 정도 키운 110kg짜리 돼지 이것만 다 찍어내는 듯이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 이분에게 조언을 하신 게 8개월 정도 키운 좀 더 큰 돼지가 진짜 맛있는데 그게 산업적으로 이제 자리를 못 잡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 농업도 농축산업도 차별화를 해야 된다 해서 이때부터 차별화 작업을 하십니다. 8개월 키운 돼지는 조금 더 맛은 있는데 네, 6개월 키운 돼지보다 살이 더 많지는 않으니 네. 괜히 2달 더 사료 먹여서 원가 높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군요. 아무래도 등치는 조금 더 커지겠지만 뭐 시설도 규격돈에 뭐 맞춰져 그렇기도 있고 하고. 비용도 들잖아요. 그 시간 그 비용 그 사료면 그냥 아기 돼지한테 먹이는 게 더 살 잘 찐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런 학계 그 음식하는 학계분과도 조율을 컨설팅을 하시고 유명 셰프와도 레시피를 개발하는 식으로 고급화에 좀 매진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 이 사업 하시면서 왜 축산 쪽에 사람이 안 뛰어드는지를 뒤늦게 아셨겠네요. 해보니까 쉽지 않은 거죠. 정말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성공하셨어요, 이분? 지금은 농장이 책에 나온 내용만 농장이 그냥 자리를 잡았고 그래요? 지금은 다행이네요. 더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흥미로운 게 이제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룬 게 지구 온난화 얘기를 합니다. 지구 온난화. 네, 근데 저도 뜬금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돼지고기랑 굳이 무슨 관계? 예. 예. 근데 이분이 여름에 되니까 돼지 에어컨을 설치하자는 안건이 올라온 거예요. 아, 농장에 에어컨을 예. 설치할 거냐 말 거냐.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 같았으면 그냥 버티고 이랬는데 요즘은 폭염 날짜가 일수가 점점 길어지고 가뭄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돼지들이 막 폐사를 하는 거죠. 예전엔 힘들고 말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더 더워졌잖아요. 예. 그럼 이분이 에어컨을 일단 달아요. 엄청난 지출을 해서.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지구 온난화는 결국 온실가스 배출 때문인데 에어컨을 달므로써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게 된다. 이게 돌고 돌면은 우리의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더 가속화되는군요. 예. 그럼 일단 자기도 돈을 들였을 뿐더러 이게 계속 가속화되면 이런 농축산업 같은 경우가 엄청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서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구 온난화가 이분한테는 치명적인가 보군요. 그렇죠. 사실은 추운 나라는 좀 따뜻해지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텐데 예. 러시아 같은 나라가 그런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런 그런데 데는 오히려 좋죠.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제일 치명적이다. 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가 금융권에 있을 때는 예. 기후 변화 이런 게 오히려 기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많이 더우면 에어컨 주식을 사면 되고 예. 김과류 주식을 사서 차익을 볼 수도 있고 아하. 뭐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농산물 펀드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고 말았는데 자기는 그냥 시원한 에어컨 있는 사무실에서 그 결정을 하면 되니까. 네. 근데 농촌에서 바라보니까 이건 사실 도시에서 배출한 가스들 때문에 생긴 일인데 농촌이 지금 이렇게 타격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뭐 보상을 받고 어쩌다고 해도 뭐 돼지들이 죽어나가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 사업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환경에도 좋지 않은 일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도시인의 시각이 아니라 이 농촌의 시각에서 보니까 정말 심각한 일이다 강조를 하십니다. 돼지가 더위를 더 많이 타나 봐요? 우리 사람은 땀샘이 발달돼 있어서 예. 더우면 땀을 흘려서 배출을 하잖아요. 아, 예. 근데 돼지는 이 땀샘이 굉장히 퇴화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래요? 땀이 많이 안 납니다. 아, 더우면 더 힘들어 하겠군요, 돼지가. 맞습니다. 그 동물들이 땀샘이 없어서 막 헥헥거리잖아요. 개구호흡을 한다고. 예. 그것도 땀이 잘 안 나서인데 아, 돼지들이 그게 배출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농촌 이 기후 변화, 특히 온난화 때문에 더 타격은 강하게 받고. 네. 그렇다고 그거를 대응하자니 온실가스를 더 배출시켜야 되고. 예. 그럼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게 지구 온난화에도 역행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나 뭐 돼지고기 안 먹고 살자니 그럴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을 고민을 하시다가 2014년에 이제 바이오 플랜트라는 걸 추진을 해요. 이 바이오 플랜트가 뭐냐면 예.
애초에 시작은 뭐 기후 변화 때문은 아니었는데 그 농축사의 제일 문제가 그 분뇨 냄새거든요. 마을에도 민폐고. 그래서 축사 여기저기 새로 못 짓죠, 잘. 그렇죠. 예. 근데 이 바이오 플랜트는 그 분뇨를 모아서 메탄을 추출해서 그걸로는 발전기를 돌리고 거기 있는 이제 분뇨는 재가공을 해서 비료로 만드는 시설입니다. 아, 냄새나는 가스로는 연료로 쓰고 예. 찌꺼기는 비료로 만들고. 네. 그게 이제 밀폐로 되니까 그 예. 분뇨를 모아서 냄새가 안 퍼지기 전에 그냥 재가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비료는 이제 마을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예. 이 메탄이 아주 심각한 온실가스잖아요. 그게 이산화탄소보다 뭐 수십 배 더 예. 온실 효과가 강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메탄을 잡아가지고 발전을 하면은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분뇨 그 냄새 문제 해결로 접근을 했었지만 하다 보니까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네. 발전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잡은 냄새나는 그 메탄을 결국 써봐야 그걸로 뭐 발전을 한다, 전기를 만든다는 건데 네. 그거 전기 나오는 원가 생각하면 그 돈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업계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예. 바이오 플랜트가 아직은 수익성이 그렇게 확실하지도 않고 좀 착오도 많이 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이게 재밌는 게 인증을 받아서 이분도 지금 음. 추진하시는 사업이 어쨌든 온실가스를 줄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탄소 배출권을 이제 발전회사를 통해서 받았다고 해요. 근데 탄소 배출권이 요즘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아, 그걸로 전기를 만들면 전기도 사가고 네, 또 깨끗한 걸로 만드느라고 고생했어 하면서 탄소 배출권도 줘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어. 발전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탄소 배출권이 또 다른 수익원이 되면서 이게 지금 그냥 민간으로 하면 수익성이 나기 쉽지 않은 사업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하니까 할만하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예, 저자는 이 축산업에 대해서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우리 사회가 바꿔야 될 거 많아라고 하는 제언이 여기저기 있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무슨 얘기 좀 귀담아 들을 만한 게 뭐가 있던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단 1차 산업을 2차 산업으로 보고 접근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지금도 이제 에너지 산업으로도 발전을 한 거고 이분이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건 농장을 ICT를 통해서 IoT, 뭐 사물 인터넷으로 자동화하는 거를 개발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덴마크 이런 유럽에서 발전돼 있는데 예.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IT 기술은 우리가 괜찮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IT 산업이 되면 젊은이들도 이제 이렇게 불러들일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농업이 더 농축산업이 첨단 산업화가 돼서 소득도 높이고 더 젊은 산업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브랜드화도 해야 된다. 예. 좀 미래를 많이 제시를 하십니다. 산업이 좀 바뀌어야 된다. 예. 본인도 많이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런 것 이거 같습니다. 자동으로 좀 하고 싶다 싶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요즘 농업이 이것저것 많이 또 새로워지기도 하고 스마트팜도 나오고 참 그렇던데 예. 아직까지는 인식이 좋지는 않아서 신경 안 쓰는 산업 같지만 아마 앞으로 기회가 많이 될 거다 하는 말씀들 많이 하시더군요. 예, 맞습니다. 예. 중앙일보 남국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다시 인사드리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